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15강 서아시아 파트 오스만 제국과 근대 서아시아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스만 제국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새 술탄의 업적부터 해서 제도, 또 근대 운동,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 활동도 작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근대 서아시아 파트 저희 카자르 왕조의 운동도 등장했고 와하브 운동도 작년 수능 때 최초로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도 다 골고루 나오는 거니까 꼼꼼하게 학습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오스만 제국의 수립부터 전성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오스만족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톨리아 혹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서 건국을 합니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점차 이제 14세기 말 14세기 말까지 영토를 확장하는데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아나톨리아 전체를 빼앗고요. 소아시아 전체를 빼앗고 헝가리 크리스트 연합군도 격파하고 세르비아 동맹국도 격파하고 불가리아도 점령하고 등등등. 그래서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합니다. 발칸반도가 어딜까요? 여기 그리스 땅이죠. 대부분을 지배해요. 이후에 술탄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다만 저기 티무르와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하죠. 오케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 분홍색 부분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데 오스만 제국이 가장 넓었을 때의 영토입니다. 최대 영토일 때를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오스만 제국 전성기는 이 세 술탄 때인데 각각의 술탄의 업적 보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각각 술탄의 업적을 알아둬야 된다. 아시겠죠? 우선 메흐메트 2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죠.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 수도죠. 여기를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 수도로 삼아요. 근데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도시 보건 사업, 조세제도 정비, 법령 제정 등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를 해요. 그다음 셀림 1세입니다. 우선 사파비 왕조를 침략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획득합니다. 지금 사파비도 최근에 2년 연속 등장했고 사파비와 오스만의 관계도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고요.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죠. 작년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맘루크 왕조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가면 맘루크랑 오스만의 관계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둡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스만이 북아프리카로 진출을 하는데 그리고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까지 장악해요. 메카와 메디나가 이슬람의 성지죠. 그래서 여기 맘루크 왕조였던 북아프리카도 점령하고 셀림 1세가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도 장악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하고요. 이때 술탄의 칭호는 이미 갖고 있었죠. 근데 칼리프의 칭호까지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술탄 칼리프제를 확립해요.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셀림 1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술레이만 1세인데 사실 지금까지 단독으로 출제된 건 술레이만 1세밖에 없어요. 이 셀림 1세랑 메흐메트 2세는 선지로만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술레이만 1세가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이 둘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업적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도 정복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빈도 포위 공격을 해요. 근데 거기는 정복하는 데 실패했고요. 보면 여기까지 진출했죠. 여기가 헝가리 땅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빈까지 공격을 했다. 그리고 유럽 연합 함대랑
다시 써줄게요. 프레베자 해전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면서 동지중해 해상권과 홍해 아라비아해 연안의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교역의 이익을 독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중해가 여기잖아. 보통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동서 지중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오스만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됐고 홍해랑 아라비아 해까지 연안을 오스만이 또 차지합니다. 그리고 술레이만 했을 때 법전도 편찬하고요. 정부 조직이랑 행정제도도 정비하고 예술 분야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와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하기도 하고요. 이 관계를 물어본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빈포위도 실패하고 헝가리도 다시 뺏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쇠퇴 이후의 과정은 오스만 제국 근대화 운동에서 볼 거고요. 그 전에 오스만 제국의 제도를 먼저 볼 건데 이 제도가 선지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 제도의 내용까지도 한번 알아둡시다. 비잔티움 제국은 제가 비잔티움 제국 때 수업을 했지만 군관구제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만도 이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선지로 많이 나왔단 말이다. 근데 이거를 언제든지 제도의 내용까지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주고 이거 오스만 때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둡시다. 첫 번째 볼 게 티마르 제도예요. 이름만 기억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거 제도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 내용까지도 꼭 알아둡시다. 알겠죠? 부담스럽죠? 죄송합니다. 티마르 제도입니다. 그러면 오스만이 정복한 지역이나 오스만 땅 내에서 지방은 그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통치를 위임해요. 그러면 좀 멀리 있는 지방이겠죠. 그러면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너가 거기 잘 다스려. 그리고 그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그 지역에 대한 징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티마르예요. 그 징세권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니체르입니다. 술탄의 친위 부대거든요. 얘네는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 징집한 소년 혹은 티마르를 받은 군인들로 친위 부대를 구성합니다. 그럼 데브시름의 제도가 뭐냐? 본인들이 정복한 지역에, 근데 정복한 지역에는 아까 봤듯이 이슬람이 아닌 지역들도 있어요. 특히 크리스트교 지역들도 있었는데 비잔티움이라든지 등등 유럽 쪽은 그 정복지의 크리스트교 선원들을 징집한 다음에 이슬람교로 개종시킵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예니체리 혹은 비서나 행정 관료로 등용을 해요. 그걸 데브시름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브시름의 제도로 뽑은 애들을 또 예니체리로도 구성을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 밀레트 제도입니다. 봤듯이 오스만은 너무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믿는 그러니까 그 정복 지역의 종교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를 했는데 그 종교 공동체 크리스티교든 뭐 조로아스터교든 다른 종교들의 종교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그 종교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같은 종교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고요. 거기에서 자치를 허용해요. 그래서 크리스티교 애들은 크리스티교 애들끼리 거기서 밀레트를 구성하고 그냥 알아서 잘 지내라. 다만 지지하라는 세금만 잘 내면 너네들의 밀레트인 종교 공동체를 인정하겠다. 이게 밀레트 제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개 제도에 관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스탄불이 유라시아 교역망의 중심지로서 동서무역도 발달하고요. 오스만 제국 문화 보겠습니다. 뭐 동서 문화가 융합돼서 서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가 융합됐죠. 그래서 이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까지 같이 섞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은 술탄 아흐메드 사원인 블루모스크도 지었고요. 페르시아 문화를 계승한 궁정 문학도 발달했고 미술 쪽에서 아라베스크나 서예, 세미라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 쪽에서는
천문학, 지리학, 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 4개의 제도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둡시다. 다음 오스만 제국 근대 운동 볼게요. 아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17세기, 18세기는 그냥 약간 이제 전성기보다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본격적으로 19세기부터 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19세기에 그리스가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세르비아나 이집트의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영국이나 러시아가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탄지마트를 시행합니다. 탄지마트가 뭐냐면 은혜로운 개혁이라는 뜻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이고요. 중앙집권적 행정제도는 전국적인 도로망 철도 운하, 그리고 신식교육, 서구식 교육, 그리고 세금 제도 등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서양식 군대, 신식 군대도 창설하고 증명제까지 실시하면서 근대적인 개혁 정책을 많이 실시해요. 그게 탄지마트예요. 그리고 이 탄지마트 일환으로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 이름이 미드하트 파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미드하트 헌법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정식 명칭은 오스만 제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고 의회에서 설립하자는 게 오스만 제국 헌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술탄이었던 압둘 하미드 2세와 보수 세력이 싫죠. 그러니까 술탄 입장에서는 그럼 본인의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데 입헌 군주제를 하려면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싫죠. 술탄 입장에서는. 그래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와 보수 세력이 짝짝꿍해가지고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내정 간섭을 하느라 이 헌법 제정이나 탄지마트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헌법 제정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은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압둘 하미드 2세와 보수 세력이 술탄의 정치 정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티르크 전쟁이 발발했어요. 1877년부터 78년까지. 근데 티르크가 당연히 패배를 하고요. 오스만이. 거기서 지면서 유럽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서양 열강에게 국가 재정을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압둘 하미드 2세, 아까 위에 나왔던 애가 전제 정치를 강화해요. 헌법을 폐지하고요. 의회를 해산하고요. 범이슬람주의를 강화하고요. 자유주의를 탄압해요. 즉, 이 압둘 하미드 2세의 권력이 더 강화됐죠. 자, 결국 술탄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니까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의 전제 정치 강화가 배경이 돼서 청년 티르크당 운동이 전개돼요. 젊은 장교들, 젊은 군인 장교들,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 학생들이 모여서 청년 티르크당이라는 당을 결성해요. 그리고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쿠데타죠. 쿠데타. 총과 칼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헌법을 다시 부활시켜요. 봤죠? 아까 미드하트 파샤라는 인물이 오스만 제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압둘 하미드 2세가 탄지마트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고 오스만 제국 헌법도 정지시켰어요. 헌법 폐지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 정지된 헌법을 폐지된 헌법을 청년 티르크당이 다시 부활시켜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근대 산업 육성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고 외세도 배척하고요. 여성의 지위도 향상하고 교육과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 등의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근데 다만 한계점이 드러나요. 얘네들이 너무 그 튀르크 오스만의 그런 민족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지배 민족 오스만 제국이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 독립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다른 여러 나라들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피지배 민족들의 독립을 탄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탄압하면 더 독립운동이 확산되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지마트와 청년 트리크당도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잘 정리해 둡시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발칸 전쟁, 그래서 발칸 동맹, 발칸반도에 있는 동맹들과 전쟁을 해요. 그게 발칸 전쟁입니다. 이게 1차 발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등의 연합국들에게 패배하고요. 발칸 동맹에게.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유럽 영토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발칸반도 애들이 이때 독립을 해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는 진작에 독립했는데 나머지 발칸반도 국가들이 이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죠. 이건 1차 세계대전 때 가서 자세히 볼 거지만 동맹국이 가담을 했지만 동맹국이 패배하죠. 연합국이 내정 간섭을 실시하고 영토를 많이 뺏깁니다. 이에 청년 장교들의 대표였던 무스타파 케말이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고 1년 뒤 1923년에 터키 공화국, 지금의 튀르키예죠.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을 터키의 아버지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그게 아타티르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아타티르크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튀르키의 영토가 지금은 이 소아시아로 한정이 되죠. 즉, 자, 다시 보여줄게. 지금 튀르키 영토가 이 소아시아로만 한정이 돼요. 그럼 이 나머지 땅들은 다 뺏기거나 이제 식민지들이 독립하거나 돼버린 거죠. 이해 가죠? 여기까지? 그리고 무스타파 케말이 집권한 이후에 튀르키 공화국을 수립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실시해요. 그리고 술탄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튀르키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다만 국민들의 98%가 이슬람을 믿는데요. 그래서 그 이슬람 아닌 이슬람 국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 인권을 향상했고요. 뭐 남녀 평등권 도입하고 여성 참정권도 인정하고 일부 다처제도 폐지하고 이런 등등등등. 그리고 튀르키의 문자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근대 교육제도도 실시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뭐 다 잘 나오는 주제니까. 무스타파 케말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종종 등장했는데 아직까지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등장한 바가 없고요. 탄지마트랑 청년 튀르크당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등장했으니까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다음 근대서아시아사 보겠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족운동 볼 거예요. 이 카자르 이란에 있었던 당시 왕조가 카자르 왕조인데 영국이랑 러시아가 이란 카자르 왕조의 영토를 둘이 이제 각각 조금씩 나눠 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도 뺏어갑니다. 그때 19세기 상황이에요. 특히 영국이 어떤 걸 가져갔냐면 카자르 왕조의 담배 제조 및 판매 독점권을 획득해요. 엄청난 이권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 담배 불매 운동이 발생합니다.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가져가니까 그럼 담배를 사지 말자. 이렇게 불매 운동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나 이란 상인들이나 이슬람 지도자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란 카자르 왕조가 담배 이권을 회수하긴 합니다. 다시 그 위에 있었던 담배 제조나 판매 독점권을 이란이 다시 가져오는데 카자르 왕조가 가져오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생긴 거죠. 엄청난 빚. 그래서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09년에는 입헌혁명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란 카자르 왕조의 반영 세력들이 주도한 운동인데 우리도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입헌혁명이에요. 네, 영국과 러시아 간섭으로 실패하고요. 본격적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분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르 왕조 민족운동은 시험에 등장한 바 있으니까 잘 정리해두고요. 이 뒤로는 잘 안 나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튀르키예 공화국 출범 이후에 거기에 자극받아서 이란에서도 팔레비 왕조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국호를 이란으로 바꾸고요. 산업도 발전하고 신식교육 실시 등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실시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소련이 다시 이란을 점령하기도 했으나 독립했다. 근데 또 미국이 이란에 내정 간섭했다. 다시 이제 독립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즘 며칠 전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바빠서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에 조금 덜 신경 쓰긴 하고 있네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란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어쨌든 이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위였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저도 못 봐서. 자,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민족운동을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일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죠. 아까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 자체가. 근데 요 정도, 요 메카비나 요 정도가 어쨌든 여기 포함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민족운동, 우리도 독립하자라는 민족운동이 전개됩니다. 그게 19세기 후반, 18세기 후반에 와하브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전개됐고요. 이분 압들 와하브가 주도했기 때문에 와하브 운동입니다. 내용은 순수 이슬람을 되찾자. 그리고 이슬람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쿠란을 중시하자. 쿠란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와하브 운동입니다. 그래서 와하브 왕국까지 수립을 했는데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해요. 하지만 와하브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합하는 아랍 민족주의에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라비아 반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와하브 왕국의 와하브 운동 관련된 내용도 여기까지 다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등장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근대 서아시아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니까 다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